자, 오발탄 보자고. 오발탄. 이 오발탄 하면 잘못되다 오자예요. 그릇된. 발은 이제 출발한 거죠. 탄은 말 그대로 총알. 잘못 출발된 총알 뭐 이런 거죠. 잘못된 발사, 총 발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이거 원래 학교에서 아직 진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읽어본 사람 있어? 근데 이건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건 영화로도 있고, 영화로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장담하는데, 우리는 지금 소설을 공부할 거지만 이거를 시나리오화한, 극화한 대본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 그거를 프린트로 주실 것 같은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오발탄이라는 작품을 시나리오로 넣어놓고요. EBS 수능 교재에서도 시나리오를 넣어놨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설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배경은 6.25, 그러니까 작가가 이범선 작가거든요. 요때 전후 작가인데, 말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이해하자고. 분량이 원래 많거든요. 이거랑 또 뭐 해야 돼? 좀 긴 것 중에 이강백의 북어대가리도 해야 돼요. 북어대가리. 그 두 개가 우리 시험 범위 한 것 중에 좀 길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오발탄이랑 시 한 편, 최승호의 최설주의보란다. 대설주의보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대설주의보를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발탄 끝나는 게 목적이고. 자, 보죠. 6.25 전쟁 직후에 이제 북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휴전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월남했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주인공의 가족이, 주인공의 이름은 철호인데, 이 설명을 좀 하고 해야지 좀 따라올 수 있겠죠. 철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호의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북쪽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어찌됐건 국토가, 한반도가 반으로 갈린 이후에 자기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다 보니 부유하거나 넉넉하게 살 수가 있겠니? 그럼 가난한 사람이 된 거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여기 해방촌이라고 그래요. 해방촌. 그러니까 철원에는 원래 고향이 북쪽이에요.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오게 되고 국토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해방촌이라는 곳은 이렇게 실향민들이라든가 집 없는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슬럼가 같은 거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 중에서도 판잣집. 얘들아, 우리 집 하면 뭐야? 번듯하게 지붕도 있고 사는 곳도 있고 이 내부의 시설도 좀 돼야 되죠. 판잣집이란 것은 지붕이 없고요. 그냥 공간에다가 칸 만들어 놓고 판자만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비만 안 맞게 하는. 그러니까 해방촌 판잣집에 산다는 것은요, 지독한 가난을 얘기하죠.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아버님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계리사 서기로 박봉을 받으며 일하는 철호가 있죠. 계리사라는 게 뭐냐면, 계리사는 지금의 이름이 바뀐 건데, 계리사는 공인회계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돈을 잘 벌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계리사가 아니라 철호는 계리사의 석이란 말이야. 비서. 그러니까 계리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업은 있는데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리사의 서기로 박봉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철호는, 봐봐, 여기 봐봐. 북쪽에서 지주,
땅 주인으로서 넓은 땅을 지닌 어떤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으나 월남 이후 정신 이상이 되어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어머니와 가난에 찌든 만삭의 아내, 술만 마시면서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위 군인인 남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괴로움 속에 산단 말이죠. 양공주가 뭐냐? 하나씩 볼까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철원의 집안을 좀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한반도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북쪽에서는 당시 소련이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과 손잡고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해.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잘 사는 사람, 부유한 계층, 지주계층,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몰수해요. 왜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뭐야? 개인의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소설과는 좀 딴 얘기인데, 이 북한이 어떻게 저거 했냐면, 야, 우리는 공산주의야. 개인의 재산 없어.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인 사람들도 다 평등하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와 환호성 질렀죠. 그래서 이 땅을 반납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땅을 처음에는 실제로 거두어서 나눴어요. 나눠줬어요. 대신 너 이만큼 농사져. 너 농사져. 농사질 땅도 없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야. 대신 땅은 누구 땅이야? 국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국토를 모두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았던 부유한 계층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거부하면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가 없죠. 전쟁이 난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철원의 엄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혼란과 경랑 속에서 엄마는 정신 이상자가 돼요. 가자만 얘기해요, 그냥. 가자가 이 엄마가 얘기하는 대사의 대부분이에요. 소설 읽다 보면 가자 그래요. 엄마 갑자기 미쳐서 가자 그래요. 어딜 가자겠어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잘 살던 북쪽으로 가자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시절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가자도 있고, 잘 살던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것만 되풀이합니다. 아내는요, 가난에 찌들었어요. 그리고 만삭, 그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철호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영호. 근데 상위 군인이에요. 상위 군인이 뭐야?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해서 제대한 군인. 다리를 쩔뚝이거나 뭐 팔이 없거나 어디에 다쳤거나 뭐 흉졌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때? 술만 마시면서 뭐 낭비적일 수밖에 없죠. 한창 젊을 때인데 세상이 이러니 영혼은 번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겠죠? 맞지? 양공주는 뭐야? 양공주. 돈이 없잖아. 근데 얼굴이 좀 예쁘다, 반반하다 그러면은 민정아, 아직 앞부분의 줄거리도 안 끝났는데 아니 아직 앞부분의 줄거리는 하고 졸아야지. 응? 그리고 이거를 앞부분의 줄거리 설명이 좀 길잖아. 이걸 안 하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야. 알겠지? 양공주는 뭐냐면 얼굴이 좀 젊고 예쁘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주둔했던 미군들에게 접근해서 미군들이랑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패션이라든가 서양을 추종하는 그런 속물적인 여자들, 미군을 추종하는. 그래서 이때 미군은 또 어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했지만 나름대로 우월의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여자들을 유린했냐고요. 그래서 혼혈들이 많이 태어났죠. 괜찮으면은 그 양공주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 데려갔는데 막 미국 남편이 때리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에요. 동남아시아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고요. 그때 우리나라 도와줬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런 나라들보다 선진국 됐다고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던 때를 생각해야지. 자, 이런 겁니다. 이름은 명숙이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 철호는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집안에 대한 책임, 동생들에 대한 걱정, 아내의 건강 걱정, 엄마의 건강 걱정 속에서도 가난하잖아. 해방촌의 판잣집에 사니까 가난하잖아.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철호가 가진 높은 도덕성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큰 갈등도 하지 않아. 당연히 나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나름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 철호는 동생 영호가 은행에서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왔다는 거야. 동생이 은행 강도였다고요. 그것도 무장 강도. 권총을 든. 다녀오니까 여동생이 뭐라 그래? 오빠 언니가 위독해라고 아내의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양심 하나 지켜가면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했던 철호에게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동생은 강도짓을 했죠. 여동생은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몸을 함부로 굴리는 양공주가 되었죠. 엄마는 정신병에 걸렸죠. 아내는 위독하죠. 이세를 배했는데, 그치? 일단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또 본문이야.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죽어 있었다. 네, 그래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슬슬 나간다. 철호는 자, 이제 철호 동그라미 할게요. 철호는 간호원보다도 더 심상한 표정이었다. 심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휘 문제 시험 나올 거예요. 심상한 하면 뭡니까? 뭔가 심각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심상한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사로운 듯, 평범한 표정이야. 오히려 아내가 죽었는데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철호가 왜 그랬을까? 병원에 긴 복도를 휘청휘청 걸어서 널따란 현관으로 나왔다. 사실 왜 그랬을까요? 시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무엇인가 큰일이 한 가지 끝났다는 그런 기분이었다. 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갑자기 잃었다라는 허탈감과 충격이 있던 거죠. 충격으로 인한 허탈감? 근데 아니 또 어쩌면 또 어찌 생각하면 뭔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 게 많이 생긴 것 같은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지금 철호는 나 서술자가 아니잖아, 그치?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이렇게
또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철호의 심리를 대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래서 이미 여기서 시점을 확정됐다.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아니 또 어찌 생각하면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기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 혼란스럽겠죠. 그저 이제는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어졌다는 생각만으로 철호는 거기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악재가 겹쳤죠. 동생 강도지태, 그 다음에 아내는 죽어, 엄마는 정신 이상이야, 여동생은 양공주가 되었어. 악재가 겹치죠. 그래서 철호마저도 제정신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겠죠.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윽고 이제 현관을 지나서 병원의 큰 문을 나섭니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 소설 전체의 절정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절정이 시작되는 거야. 이윽고 병원의 큰 문을 나선 철호는 전찻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자전거가 휙 그의 팔꿈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중요합니다. 그는 여기서 휙 팔꿈을 스치니까 그는 멈춰섰습니다. 중요하다. 멈춰섰다. 괜찮아? 일단 체크만 하세요. 자, 봐라. 이렇게 허탈하게 걷고 있는데 자전거 훅 쳤어. 멈췄어. 가다 말고. 6시도 더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제 사무실로 가야 할 아무 일도 없었다. 퇴근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는 전찻길을 또 어떻게 했어요? 건넜다. 그래서 또 한참 걸었다. 일단 체크만 해봐. 철호의 행동이야. 그런데 그는 또 멈춰섰다. 하나 이거 봐야 돼. 체크해야 돼. 중요한 거야. 이번엔 어느 사이에 낮에 왔던 경찰서 앞에 와 있었다. 그는 또 돌아서서 또 걸었다. 그저 걸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도 아니면서 그의 발길은 자동 기계처럼 남대문 쪽이란 것은 집 방향이겠지? 걷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잘 봐봐.
그는 멈춰섰죠. 걸었죠. 멈춰섰죠. 또 걸었죠. 일단은 자동 기계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동 기계처럼 남대문 쪽을 향해 걷고 있었던 거야.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가에 늘어선 이런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걷고 이런 게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상황입니까? 외부의 시선, 그러니까 철호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고 있지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왜요? 주어진 비극적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철호는 또 우뚝 섰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철호가 한 행위를 봐봐. 멈췄어. 걸었어. 멈췄어. 또 걸었어. 또 멈췄어. 걷고 멈추고, 걷고 멈추고, 걷고 멈추고. 이걸 모두 합치잖아요. 걷고 멈추고, 걷고 멈추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주어진 충격적 사건에 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야. 갈까 말까 하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철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좋아, 잘 듣고 계시네. 그는 거기 눈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판만한 판에 빨간 페인트로 뭐가 써 있었냐면 이 치과라는 공간은 중요해요. 치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치과. 왜냐하면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쑤시는 걸 느꼈다. 철호가 갑자기 이가 쑤시는 걸 느낀 거야. 사실 왜 이가 쑤신 걸 갑자기 느끼냐면 철호는 원래 이를 항상 아파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냐고 자기 아픈 이를 고칠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지금 뭐 한 날이야? 죽은 날입니다. 죽었는데 이제서야 내 치아가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쑤신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니 벌써 전부터 훌떡훌떡 쑤시는 충치가 갑자기 아팠다. 양쪽 어금니가 아래 위 다 쑤셨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쑤시는 건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치통이 대단했던 거야. 철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만한 다발이 만져졌다. 자, 넘길게. 그리고 나서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2층으로 올라갔다.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가닥 뭐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쇠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매시근하니 잠이 왔다. 매시근하니 기운 없이라는 뜻이죠. 기운 없고 나른하니 잠이 온 거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죠? 뿌리가 구부러져서. 자, 끝났나 봐요. 의사가 집게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꺼멓게 썩은 징그러운 이 뿌리에 뻘건 살점이 묻어나왔다. 철호는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솜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사실 아프지도, 이거 중요하다. 이 생리를 뽑았는데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원래 생리를 뽑으면 아플 텐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됐습니다. 한 30분 후에 솜을 빼버리슈. 피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철호가 뭐라 그래? 이쪽 마저 빼주세요. 이쪽 마저 다 빼주세요. 중요한데? 이쪽을 마저 빼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철호는 옆에 타고에 침을 뱉고 나서 한쪽 볼을 또 눌러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에 2개씩 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 줄 아니? 충격으로 인한 자기 파괴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파괴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철호는 옆에 타고 침을 뱉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 보였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이를 2개씩 빼면 안 돼.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돼요. 환자분. 하루에 어금니를 한 번에 2대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오늘 안 돼. 내일 또 빼죠. 내일 빼죠. 뭐라 그래? 다 빼주세요. 한 몫에 몽땅 다 빼주셔. 한 번에 다 빼주세요. 이건 뭐야? 거의 정신분열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철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호에게 있어서의 충치는 삶의 괴로움인 거죠. 삶의 괴로움. 그런데 삶의 괴로움을 그냥 다 벗어 던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 몫에 한 번에 빼야 될 치아를 다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뭡니까? 이 부조리한 현실, 괴롭고 견디기 힘든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호의 몸부림입니다. 바로 요 대사가요. 준이야, 맞지? 그래도 의사는 의사로서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하나씩 빼야죠. 치료요? 그럴 새가 없어요. 너무 막 쑤셔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안 해준다니 하는 수 없었죠.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밍하니 잇몸 멍하니가 아니라 밍하니인데 밍하니가 뭐냐면 뭔가 빠졌으니까 비어있잖아. 밍밍하다. 밍밍하니 허전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 보였다. 그렇게 얼마를 걷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했다. 역시 2층이었다. 왜요? 그 처음에 간 치과가 이를 연속 2개 안 빼준다고 하니 다른 데 가서 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안 될 텐데요. 거기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철호는 괜찮다고 우긴 거야. 한쪽 어금니를 마저 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볼에다 다 밤알만큼씩한 솜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지. 간간히 길가에 나서서 피를 뱉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선지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이빨을 한 번, 치아를 그러니까 하루에 2개나 뺐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남대문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 번 떨렸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볼래요? 여기서부터 왔을 때 돌고 왔을 때 여기서부터 자, 으스스 몸이 한 번 떨렸다. 머리가 휘황이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번쩍 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 번 환해졌다. 다음 순간에는 어찌 된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거리가 더 어두워졌다. 자, 이거 왜 그래? 치과 의사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2명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빈혈 증세 올 거라고요. 몸이 한번 떨린다는 것은 빈혈 증세야. 머리가 휘황이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거리가 저녁이니까 전등이 들어온 거야. 눈앞이 한번 환해졌으면 계속 환해져야 되는데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거리가 더 어두워졌다. 이 부분은 의사의 경고대로 빈혈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철호는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 한 가지였다. 이건 뱃속이 비어 이렇다라고 철호는 생각한 거야.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다.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 가득히 고였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이 아니라 피였던 거죠. 계속 피가 나는 거야. 자,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빨리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지금 의사의 경고대로 철호는 빈혈 증세를 걷고 있는데 철호는 스스로 왜 그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공복 상태여서.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걸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민정아 이거 봐야 돼. 자,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 그는 식탁에 엎드려 버렸다. 또 입안으로 하나 찝찝한 물이 고였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번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했어. 그는 일어섰어.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입 안의 것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뱉은 게 뭔지 침인지 피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이렇게 그 자켓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홍이 나듯이 관자놀이가 또 쿡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다시 큰 길로 나온 거야. 그리고 마침 택시가 한 대 왔다. 그는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든 거죠. 여기까지가 절정 끝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기까지 절정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수록된 이 부분은 절정인데 얘들아 절정인데 절정의 핵심 내용은 뭐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미뤄뒀던 충치를 발치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의사 말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2대 이상 빼면 안 되는데 치과 2군데를 전전하면서 뺐단 말이야. 그래서 의사들의 경고대로 빈혈 증세가 왔는데 지금 철호는 그게 빈혈 증세가 아니라 뭐라고 여긴 거야? 배고프다라고,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다 라고 하고 다시 먹지도 않고 집에 가서 누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택시를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결말이에요.
자,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는 거야.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안 하기가 참 뭐하네. 얘들아, 아까 해방촌에 대한 얘기는 해줬죠. 해방촌이란 것은 뭔지 아니? 왜 해방촌이냐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자라고 하는 건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자는 뜻의 이름인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하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지. 그래서 이 해방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어적 표현이에요. 이것도 알아두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췄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어.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주고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데 철호가 뒷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S병원으로 가 그런 거예요. 기껏 택시기사 돌렸더니 S병원으로 가 그런 거죠.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해낸 거죠. 운전수는 다시 획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있던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본 거야.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소리를 졌다. 아니야 경찰서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거야. 아내는 이미 죽었지.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그래서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며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가자. 원래 가자는 누구 전유물이야 대사가? 엄마지. 철호도 이제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가자.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아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운전수가 조수애를 쳐다봤어요.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자 봐봐, 오발탄 같은 손님, 잘못 걸려든 손님이다 이런 내용이죠. 분명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거야.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발탄 같은 손님, 행선지가 불분명한 손님, 차에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히, 자, 철호는 까무룩히 잠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야.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영호의 형으로서의 구실, 명숙의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자기의 역할이 너무 많구나. 삶의 부담이 이렇게 크구나. 이게 가장이 지닌 삶의 무게야. 그래, 나는 네 말대로 아마 조물주의 오발탄일지도 모른다. 나는 조물주가 잘못 만들어낸 실패작일지도 모른다라는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은 자야가 아니라 나는 신이 잘못 만들어낸 인간일 뿐이야 라고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말 갈 곳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해. 철호는 점점 더 졸려옵니다.
왜 졸려올까? 빈혈 증세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앞으로 쿡 쓰러진 거예요.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신호에 빨간 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철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따르릉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죠.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 채 교통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죽은 겁니다. 철호는 여기서. 되게 슬프죠. 6.25 전쟁이라는 게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는 것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괴롭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회야. 가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거죠. 이 운전수와 조수는 이 치아, 어금니 2개를 빼고 죽어가는, 빈혈 증세로 인해 죽어가는 철호를 또 모르죠. 자기 할 일만 하는 이런 도시의 삭막함, 이런 것까지도 본다면 철호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괜찮아? 이게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비극적으로,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잠깐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